존경하는 서울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의원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서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 발전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뜻에 비해 진척되는 것이 잘 안 될 때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시정질의 요청한 순서하고 다르게 조금 학교 급식 예산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이명희 의원님과 전철수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 예산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질의를 앞서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왜 발생됐을까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면은 우리가 급식 제도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초등학교 급식이 도입됐고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급식 공약으로 2002년까지 중학교 급식이 완결되기로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급식을 도입하면서는 급식에 관한 학교 급식법에 명시된 대로 인건비나 경상비 등을 학교 운영비에서 편성하고 식재료비를 위주로 급식비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공약이 집행되던 시기에는 IMF 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없이 정책을 도입하다 보니까 중학교 급식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100% 위탁급식이었습니다. 100% 위탁급식이 된 이유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영양교사가 교육공무원이에요. 조리종사원도 인건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위탁급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위탁급식 업체에다가 인건비나 조리종사원 인건비들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급식비 원가에 인건비와 경상비들이 포함돼서 들어갔어요. 그것이 의무급식, 무상급식이 도입되면서 그 상황이 그대로 예산제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급식 정책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됐고, 갑작에는 오세훈 시장님이 물러나시고 존경하는 박 시장님께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상급식 정책에서 발초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초가 됐다고. 그리고 그 무상급식을 전격 도입했던 경기도의 김상권 교육감님이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까지 내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급식에 관한 예산의 부담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급하게 중학교를 위탁급식에서 이렇게 무상급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학교 급식 단가에는 인건비와 조리종사원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세제라든지 청소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고요. 초등학교 급식비는 급식 식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건 저희 박 시장님의 인재들이나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대거 차용해 갔습니다. 서울시가 좋은 정책을 했다는 증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에 관한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현재 급식 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안 되네. 페이지 넘기는 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걸로요? 급식비가 상승할 게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현 상태대로 초등학교는 인건비와 경상비들이 빠진 상태로 예산이 되고 중고등학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 딸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서울시 월촌중학교에서 제가
학교급식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차 학교급식 운동의 시작이 돼요. 서울시 전체가 위탁급식을 할 때 저희 월천중학교가 친환경으로 직영급식을 하는 서울시 공립중학교의 최초 사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그걸 싸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그 교육청에 청원 심사까지 했고요. 그때 학교 측의 청원 대리인을 하셨던 분이 그 공정택 교육감 당시 교육위원이셨고요. 저희 학부모 월천중학교 학부모의 청원 대리인을 하셨던 분이 현재 서울시 교육정책관으로 계시는 안승문 교육위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했는데 청원 결과도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 의견을 들어 결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설문을 굉장히 여러 차례 돌려서 어떤 설문지는 1년 만에 학생들한테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직영급식 최초의 사례를 만들고 도농직거래 사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단위학교에서 한 번 하고 지나가면요. 저희들 졸업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 학부모단체들하고 조성을 해서 학교급식 조직 운동단체들을 만들고 급식 조례지정 운동을 했어요. 서울시. 그리고 오히려 학교급식법은요. 그 당시에 그 법 개정 제정안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현 경기도 교육감으로 계시는 이재정 의원님이 교문위에 계셔가지고요. 급식법 개정안을 올리는데 업자들이 찾아왔다 가시고 나면 중간에서 어쩌지 못해갖고요. 발의해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다가 그냥 나중에 상정 안 하시고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의 친환경 급식 조례의 처음 제목은요.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였습니다. 서울 시민 14만 4천 명의 주민등록까지 다 받아가지고요. 주민 발의로 만든 조례였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님이셨는데 이것이 그 우리나라의 외국 농산물을 파는 그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 시장에서 차별에 해당한다 이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조례를 이렇게 폐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조정명령으로 저희들한테 제안됐던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조례를 바꾸면 어떻겠냐 해서 서울시 친환경 급식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왜 정권 교체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듯이 학교 급식의 역사는요. 진짜 서울시 학교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전국 운동이 돼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급식 조례는 주민 발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거리에 나가셔서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있는 발의 신청서를요. 14만 4천 명을 받는다는 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그다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 조례고 정책입니다. 학교급식 정책은요. 시민들의 일종의 민주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책이에요. 근데 예산이나 정치적 상황으로 보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예산을 심의할 때 교육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현장의 선생님들까지도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시설 고장난 거 못 고친다고 그런 얘기가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이유인 것처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고 또 조희영 교육감님도 약간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상태로 제도가 운영되는 걸 누구도 나서서 바로잡는 결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담아진 내용에는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세계 농민대회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그 반대 운동을 하던 농민 대표가 2002년에 자살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는 밑에서는 아이들의 학교 급식의 질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것으로 그 우리 농산물 사용이라든지 농업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그 우리 식량 주권을 담아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석유라든지 이런 자원이 외국 손에 흔들리는 것보다 식량이 외국 자원에 의해 흔들렸을 때 오게 될 우리 국가적인 손실은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국가정책의 방향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게 국익에 가장 우선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철학을 이끌어낸 우리 시민들과 그 당시 이거를 통과시켰던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의 이런 정책의 방향이 만들어진 건 민주적인 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훌륭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냐 뭐 선별적 복지냐를 떠나서 급식 정책이 담고 있는 정책의 철학과 가치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여러 자원의 문제라든지 식량의 문제에서 반드시 지속 가능해지고 다시는 논란이 돼서는 안 되는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 당시 다수당이었던 저희 당 2010년에 저희 당 서울시의원님들 그리고 자치단체 구의원님들 그리고 당시 진보교육감이셨던 교육감님들이 해서 잠정적으로 법령의 근거도 없이 어떤 협약서도 없이 예산 부담의 주체를 5대 3대 2로 해서 우선 정책을 도입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요, 그런 예산 편성이나 부담의 주체가 법적 근거에 맞춰서 정비돼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급식 정책을 뒤덮는 정치적 논란은 이제 끝났다고 단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교부 방법이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요,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 그 앞에 이제 정규직 교원 뭐 인건비 빼고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인 사무직 원수,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예산 산출을 해갖고 이거는 기준재정 수요액으로 해서 예산축에 넣어서 서울시교육청이 편성 집행하고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등은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총에 들어가든 아니하든 이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기존 재정 수요로 해서 예산 편성을 교육청이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거기서 편성하고 중학교는 급식비에다 넣어서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근본을 바로잡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학교 경비에 대한 부분이요, 학교 급식법에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인건비는 아까 교육재정 그 부담금 그 규칙에 의해서 교육청이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기 경비 중에서 경비의 부담 중에서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특별자치지사 등은 학교급식의 우수한 농산물 사용과 질 향상을 위해서 식품비, 시설비, 설비비 등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교 급식비가 인건비에 포함돼서 나누어서 하던 것들은 이런 학교 급식비라든지 재정법에 따른 교육재정, 기준재정 그 편성하는 기준에 지금 맞지 않고 있고요. 또한 그 돈에 내려가는 창구가요, 현장에서는 구청에서도 내려오고 시에서도 내려오고 교육청에서도 내려오다 보니까 업무가 말도 못하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 투명성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학교급식 정책의 예산 집행 분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요, 지방자치단체 등 이정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돈이 구청으로 내려가서 학교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단위학교 행정실에서는 이게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고하고 받고 그 자금을 요청하고 이러는 것들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돈들이요, 그 교육청 예산은 97%, 서울시 예산은 한 1% 그러니까 남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요, 그 예산뿐만 아니라 그 차기 년도에 이자까지 합해서 계상해서 원래 반납해야 되는데 제가 담당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죠. 참. 그랬더니 반납금 절차가 그렇게 이자까지 계상돼서 됩니까? 그랬더니 복잡해요. 잘 안 되고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지급의 창구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 교육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 회계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저는 보는데, 서울시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산의 창구를 단일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예산들이 지금 그 부담하는 주체가, 그러면 인건비랑 뭐 관리비 등은 교육청이 법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맞고요. 식재료비는 도농직거래라든지 급식법이라든지 조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서울시가 재정 부담이 좀 많습니다. 만약에 식재료비를 다 부담하게 되면. 기조실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네, 이럴 때요. 지금 이제 인건비와 식재료비 등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교육감님이나 서울시장님이 의견은 합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될 경우에 식재료비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예산 안에는 초등학교 인건비, 관리비 등이 빠진 거고요. 학교 교육 시설 설비 등도 100%다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나 자치구의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의 창구 단일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급식 관련 예산을 교육청으로 통해서 내려가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지금 예. 확인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현행 제도 절차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집행 과정에서 네.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과정 복잡 절차가 아닌 예. 아까 뭐 규정도 있습니다. 네. 그 집행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절차적인 개선, 네. 그런 건 이제 뭐 평생교육국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할 것이겠고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한 뭐 인건비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다음 부분은 네. 김 의원님께서 이 지적하시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네. 이 재원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물론 이제 그 무상급식의 어떤 큰 역사, 의미, 그다음에 기관 간의 분담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법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나 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가 아마 법상으로도 네.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 이 부분이 아마도 현재 국회에 법안으로 또 뭐 대표원들로 해서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발의돼 있어요. 그 절차상의 과정상의 이런 부분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합리적인 부분으로 개편을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되, 네. 이 재원 분담 부분은 한 번 더 김 의원님 좀 더 네.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거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무상급식이란 부분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보편적 복지와 연결된 거라면 네. 우리가 지금 국가의 재정 지원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받을 거냐 하는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지금 두 분 시장님 교육감님 앉아 계시지만은 결국 같은 주머니거든요. 네. 같은 주머니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뭐 옮기고 네. 이런 부분보다는 국가적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얻는 게 네. 낫지 않겠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재정 분권 얘기하고 지방 분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조직권과 재정권이 가장 큰 주요 핵심 요소가 되겠죠. 네. 그럼 지난번 누리과정 예산에도 19.24%였나요? 네. 그때 교부세 비율을 교육청의 네. 교육 재정 교부 많이 늘리자 예.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 국가로부터의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네.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하나 현재 지금 서울시가 교육청에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예. 그 보통세
10%, 네. 다른 지역은 5%죠, 그죠? 네. 또 조례상 전출금이 있어도 다른 데는 0.3%, 우리 0.6%. 그다음에 우리 또 학교 협력 사업으로 또 하는 게 있죠. 또 기간 보조 사업이 있고 무려 한 3조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교육청과의 아주 큰 협력으로 많이 사업하고 있고 사실은 현재까지도 재정을 현재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저로서는 다른 시도보다도 서울시가 더 중앙으로부터는 덜 받는 구조화에서도 교육실에 저는 지금 많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그래서 그런 서울시가 부분도 교육 경비 지원을 교육청에 하는 조례상 전출금 등의 문제는 차지하고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가 그래서 두 여쭤보고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과 절차상의 이런 부분 네.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한 틀을 가득하고 네. 이 재원 부분은 네. 어차피 이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되 네. 우선은 이번에 이제 지방분권 교육청 쪽에서도 네. 교육비 전출이라든지 네. 정부로부터의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네. 확보하는 과정 네. 이걸 먼저 좀 선행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예.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압니다. 지금 네. 이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번 회기에만도 급식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저까지 3명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식법을 통과시키는 거, 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국가가 식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차치로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그럼 그 진행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식재료비 부담을 나누겠다 이런 로드맵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돼요. 근데 네. 이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서울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가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참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아까 숫자상이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냥 헉 했거든요. 네. 그냥 답답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린 절차는 개선을 하되 이 부분은 네. 중앙정부 연결성, 교육청에도 많은 돈이 더 가고 있으니까 네. 그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이 되는 그러면 것입니다. 그 점진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식제도를 처음에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 예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 2학년 점차적으로 세웠듯이 어떤 로드맵이나 제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선 비전을. 요 사안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보편적 사무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를 더 받고 그다음에 또 이런 과정이 공무원분들이 검토는 하시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재정의 국가 선행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극히 공무원적인 말씀 말고는 안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700억 정도가 서울시가 다 간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더 쓰실 수 있겠습니까? 흥정을 한번 해보면요. 그런 부분은 적절치는 않죠. 네. 그러면 조례상 전출금이 부분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현재 조례상 전출금이 조례상에 돼 있는 요율에 대비해서 훨씬 덜 전출되고 있잖아요. 그걸 급식비, 식재료 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조례상 전출금의 율에 맞게 더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아마도 지금 그것이 0.5에서 0.6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또 조례상 전출금 부분에 있어서 대상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럼 어떤 게 또 우선이기도 학교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딱 집어서 이거 간다. 그걸 지금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현대 자치구 분담률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치구가 분담하는 건 한 17% 정도 평균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시비에서 내려가서 자치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가 교육청으로 직접 해서 아까 여기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니까 25개 자치구하고도 좀 협의를 진행하셔서 급식에 관련한 예산이 창구가 좀 단일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학교로 구청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몫으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거는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아까 말씀한 그런 과정, 예, 자치구 절차 것도, 그런 부분은 한번 예, 평생교육하고 예, 그다음에 자치구 것도 한번 적극 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뭐 서울시 기조실장님이나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다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그 동유럽을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국회에서 과일급식, 사과 없는 학교급식에 관한 토론회를 하면서 그 각 과수 농가들하고 우리 급식 안에서의 과일 사용 비중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서울시 그 급식 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안성배라든지 이제 몇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냥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한번 한 거고요. 근데 이 언론을 제가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영천이라든지 과수농가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과일 급식을 하는 사례가 많고요. 제가 갔던, 저희가 어디 갔었느냐 하면은요,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이 나라의 그 중등학교가 우리로 치면 이게 고등학교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모든 학교에 다 이것이 그 학교 저 맨 앞에 것은요, 유치원에 교실 입구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과일 바구니가. 그리고 초등학교도 교실에 있고요. 여기는 고등학교인데요. 학교 왜 계단 올라가는 통과 건물 입구 이런데 과일 바구니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 과수농가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상품화되어 있는 학교급식, 저도 검수 많이 가봤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갈 것 같은 좋은 식재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키워갖고 작고 그야말로 한입사과 그런 정도 규모들이에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먹도록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 문제를 갖고 1월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던 입장으로 볼 때 이 정책을 좀 적극 도입하려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산을 좀 쓸 의향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급식 담당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농식품부가 자기네들도 지원을 할 테니까 이걸 하자는 의사타진을 위한 연락이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많은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농식품부가 영농 그 과수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도 도입될 수 있거든요. 과일 의무급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그러니까 급식 담당관실에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예산의 문제라서 기조실장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무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검토는 안 하겠다는 검토라고 보통 통상 이해를 저희들은 하거든요. 그런 검토가 아닌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의 친환경 급식인데요. 누리과정 예산이 그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현장 시찰로 병설 유치원하고 단설 유치원을 갔습니다. 학교 급식을 하는데요. 유치원 만 3세 아동이 예를 들어 그 중3 학생하고 같은 식단에 밥을 먹어요. 그 병설 단설 유치원들이. 그리고 그 식단이 같을 뿐만 아니라 식재료 식품비도 급식비도 같습니다. 누리과정 안에서 산정하는 급식비 단가도. 그러면 식재료 단가가 하지하는 비중이 만 3세 아동하고 중3짜리 학생이 식재료 단가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밥의 양이, 식품의 양이. 이거는 지금 주먹국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령별 아동이 필요로 하는 균형 있는 식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하고 다르게 22만 원만 지원이 돼서 급식비를 따로 또 걷어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나 뭐 사립 유치원들이 맨날 그 누리과정 도입하고 이 공공 유치원 확대하는 거에 대한 반발 원인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조영 교육감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아까 과일 급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어제 네. 이명희 의원님 그리고 안철수 예. 전철수 의원님이랑 이렇게 예. 학교 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예.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차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김경자 의원님의 경우가 1단계 친환경 무상급식의 선도적인 시민사회 활동가셨잖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첫 그 당선된 이후에 결재가 이것과 관련된 거 네. 있습니다. 오세훈 네, 시장이 네.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기존의 1단계 친환경 무상급식을 뛰어넘는 네. 2단계 친환경 급식 모델에 대해서 한번 네. 의회와 저희 교육청과 시가 예. 좀 머리를 맞대서 예.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아무래도 전국을 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뭐 저희가 돈을 많이 받는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도 네. 그 재원 분담률 조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 좀 혼선이 많습니다. 네. 지금 학교가 너무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와 네. 또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아이들한테 급식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 말하자면 유기농 농업과 유통과 학교의 네. 이쪽에 새로운 순환 예. 체계를 만드는 예. 거거든요. 네. 새로운 네. 순환 네. 체계를 네. 만드는데 일단 지금의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만으로도 농촌이 도움을 받는 면이 있는데 네. 저는 2단계 그런 순환 체계를 만드는 의미에서도 네. 한번 새로운 모델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같이 네.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네, 들고 네, 그 네. 과정에서 저는 네. 과일급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개 구청 중에 한 5개 구청, 특별히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서는 네. 대단히 선도적으로 하시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단계 모델 속에 이제 과실, 채소 이런 네. 급식 이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네. 모델을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그거 지금 말씀하신 적극 대로 좀 해보시고 지금 조금 그러려면은 그 유통을 위한 어떤 그 조직이 지금 뭐 친환경 급식센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 역할 부여를 하고 기능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강서 친환경 유통센터 외에 예. 이제 제2, 제3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입장에서 이런 점이 좀 있더라고요. 저기 제가 딴 걸 또 아, 예, 예, 짧게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누리과정 예산이요. 예. 공립하고 사립의 이런 문제 그리고 아동이 연령별로 다른 영양식을 해야도 됨에도 불구하고 만 3세와 만 13세가 같은 식단을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방법을 갖고 해야 될 거라고 이것도 보는데 지금 고민 지점입니다. 예, 예. 지금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심지어 유치원이 병설 유치원이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좀 다시 점검하시고요. 예. 그리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책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맞지 않는 지금 결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교육감님께 제가 이제 깨알 팁으로 드리는데요. 저희 우리 잘생기신 미남 이정은 의원님이 모델을 서주셨는데 저 유치원 아이들이 이 안전복을 야외 활동을 할 때는요 의무적으로 입어야 된답니다. 법제화돼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다음 지금 제가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천안 청주 학부모 요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학부모가 그 취업 상담 교사를 살해했잖아요.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범죄 사실 수사 개시 통보 현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커피숍 앞 인도입니다. 희미하게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 커피숍 안에서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경찰에 신고한 뒤 피를 흘리며 100여 미터가량 떨어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등학교 현직 취업 상담 교사인 52살 김모 씨. 김 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영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사건이 나고 바로 제가 이제 얼마 있다가 서울시 교육청 산하
그 범죄 사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1089건이 왔고요. 그 중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법 위반 내용 중에는요, 아동복지법 위반, 성희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성추행, 강간 별게 다 있어요. 성매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제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 성실 의무 위반은 그 기관의 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책임일 수 있겠죠.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품위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정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아주 잠봉이나 견책 정직은 중과실이 약한 거예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그 1089건 중에서요. 근데 사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솔트를 좀 했어요. 해서 보면은요. 성폭력, 성추행은 성희롱에 들어있더라고요. 성매매, 교사들이 있는데요. 법정 판결이 구속 등이 결정된 경우가 아니면은요. 파면되거나 해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의 다 현직에 재직하고 계세요. 심지어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이라고 그런 건도 한 2건 있고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됩니다.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등 공립학교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서 파면이나 해직이 되면 연금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굉장히 비싼 법률적 지원을 받는 조직들을 동원해서 적극 대응했을 거라고 보고요. 기소유예가 되거나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되거나 신체상 구금되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요. 거의 다 현직에 재직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성매매는 다 계시고요. 성추행, 그 성추행 중에요. 강제 성추행 이런 것들도 아직 계세요. 예, 그러면 지금 요 좀- 앞에서 봤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르면요. 과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런 비위를 한 것이 이렇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합니까? 현장에서의 징계 수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추행 이렇습니다. 요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 말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네. 미성년자, 학생,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최하위가 파면 해임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학생에 대한 것은 더 강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대개 이제 성인 대상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안이더라도 저희가 징계를 네. 했더라도 그게 재판을 통해서 번복되는 경우하고요. 네. 이제 사립학교에서 그겁니다. 지금 부분이 적극적 여기 있습니다. 예. 해가지고요. 진행 중이거나요. 이렇게 아까 거기서 교육 이수 조건으로 예. 기소유예하고 그런 경우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는 건 범죄 사실이 인정된 겁니다. 근데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 구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현직에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처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니, 행정처분은 그러면 교육공무원 징계 양형 규정에 전부 다 경과시킨 거잖아요. 저희가 한번 저 사안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규칙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예. 형이 재판이나 등 통해서 구금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기소유예되거나 불구속 기소되거나 그러면 다 현직에 계세요. 그 애들이 무서워서 학교 다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 행정처분은 바로 강력하게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실정법적으로 가해자들이 이제 하는 경우가 교육감님 저희들한테 2015년 이제 8월에 서대문의 시 학교 예, 성 사건이 그렇죠. 났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요. 도입하겠다고 그러셨죠. 그때 이후에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구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다 현직에 계시는데 이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근데 네. 이제 오랜 기간의 법적 과정까지를 저희가 뭐 좌지우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점이죠. 그리고 적어도- 사립학교가 또 경각심이 좀 약한 점이 좀 또요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요 진행 중인 거 아주 오래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내부 종결 있죠. 내부 종결 당사자 간에 합의 보는 겁니다.
저게 이제 사안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내부 종결이 경미한 당사자 간의 사안일 합의를 거예요. 보고 피해자가 가서 증언을 안 쓰면 내부 종결로 넘어가요, 이게. 근데- 최근에는 친고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피고자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증인을 서주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네. 그냥 그대로 불문경고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무조건 법적인 판단이 있지 않으면 양형 기준을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문제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요. 근데 이제 네. 그게 검찰이나 법원이 경미하거나 증거불충분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사안 자체의 그 경중이 좀 있으니까요. 근데 네. 저희는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시고교 아동 이후에 및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에요. 저희가 저 한번 사안들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예. 저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큰 완스트라이크 기조로 아웃에 하는 대한 사안별 예. 한번 가이드라인을 다시 점검하시고요.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교 현장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예.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매매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희롱, 성추행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예. 교육계 전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뭐 그 점은 뭐 완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 점은 저는 절대